마침내 한국이 핵무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핵무장을 미끼로 한국에 대한 이권만 빼앗으려 했죠. 그러나 미국이 제동을 걸고 중국이 조작으로 공격하며 일본이 불안을 퍼뜨리던 그 순간 한국은 아무 말 없이 전 세계를 리셋시켰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큼은 핵탄두도 미사일도 없이 세상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신뢰도와 필수성을 전 세계가 목격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핵 무장 권한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버렸고 결국 승인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나 오만하던 트럼프 대통령마저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한국의 진정한 힘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버트 맥켄지 준장입니다. 저는 미 전략사령부 소속으로 27년 동안 핵 억제 전략을 담당해온 사람이죠. 국가 간의 균형을 메가톤과 조약으로 계산하며 살아왔죠. 그러나 그날 오후 백악관 상황실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균형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신사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코리아 딜이라 적힌 서류철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선물을 줄 겁니다.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허용하죠. 그러면 그들이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가벼운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안이 피식 웃으며 말하더군요. 무해한 제스처일 뿐입니다. 한국이 이 조치를 보고 자신들이 동등하게 대우받는다고 생각하면 방위비를 손쉽게 10배로 올릴 수 있겠죠.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카카, 송구하지만 이건 단순한 제스처가 아닙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봉인해온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눈길을 들더니 흥미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어떤 문 말이오, 준장? 설마 그들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고작 핵연료 재처리 허가권을 준 것으로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가 끼어들며 넥타이를 고쳤습니다. 한국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농축시설도 정밀 기폭장치도 삼중수소 생산 라인도 재진입 기술도 없거든요. 퍼즐 조각의 절반은 빠져 있죠. 핵무기 개발이라는 것은 핵연료 재처리 허가가 난다고 해서 뚝딱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의실에는 웃음이 돌았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도요. 과학자 놀이나 하라고 하게. 저는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재처리 권한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허용하는 순간 동북아 전체가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죠. 다음엔 일본이 요구하고 그 다음은 중국이 반응하겠죠. 이건 게임이 아닙니다. 도미노 효과입니다. 이안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진정하게, 로버트. 이건 단순히 연료 재활용이지 무기화가 아니에요. 그들은 절대 문턱을 넘지 못해. 그들의 원자로는 민간용이고 잠수함은 디젤이고 원심불리기는 구식이지. 이런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할 기술력이 있다고? 꿈 깨는 게 좋겠군. 회의실 안의 오만함이 공기를 메웠습니다. 그들의 적응력을 잊으셨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리튬이온 잠수함, 스마트 그리드 문제를 주면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완성시킵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고도 느껴지는 바가 없나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좋소. 그럼 그 완벽한 기술력으로 방위비를 더 완벽히 낼 수 있겠군. 웃음소리가 다시 터졌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박이는 소리만 들렸어요. 이건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쇼였습니다. 한미핵 협정 개정안은 외교의 탈을 쓴 인보이스, 곧 돈 청구서에 불과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을 남발하는 정책을 사용하며 미국인 유권자들의 민심을 돌렸고 그로 인해 펑크가 난 막대한 세수 부족을 한국의 돈을 뜯어내며 채우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마침내 트럼프가 서류를 덮었어요. 서울로 가세요, 준장. 동맹 안정성 평가단을 지휘하세요. 한국의 연구소를 점검하고 그들의 기술력이 뛰어나든 아니든 보고서에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쓰면 됩니다. 간단한 임무예요. 아무튼 한국은 핵 무기를 개발할 능력 따위는 없을 테니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보고서에 한국의 기술력이 우려 수준이라고 적게 된다면 미국 유권자들이 한국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반발을 할 게 분명하니 보고서에는 무조건 한국의 기술력 수준이 형편없다고 작성해야 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실제로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현실을 고치면 되겠네요. 자네도 전에 해봤지 않습니까? 회의실엔 다시 비웃음이 돌았습니다. 싸늘한 공기가 제 등을 스쳤어요. 각하,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트럼프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준장. 이건 시장입니다. 그들은 이걸 자립이라 부르겠지만 우리는 의존이라 부르죠. 그들은 우리의 우라늄, 우리의 서명, 우리의 보호를 계속 필요로 할 겁니다. 모두가 이익이지 않습니까? 한국은 보호를 얻고 미국은 돈을 얻는 것이죠.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져 있었습니다. 제 임무 명령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대한민국 핵기확산 점검 임무전략사령부 파견, 회의실을 나서는 저를 이안이 따라왔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게, 로버트. 그가 시가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화려한 장비를 보여줄 거야. 하지만 진짜로 위협적인 무기를 만들 기술은 없어. 아직도 클라이언트 국가일 뿐이지. 한국이 미국보다 나은 점은 단지 미국보다 와이파이가 더 빠를 뿐이야. 백악관을 나서자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석양이 워싱턴 기념탑 뒤로 떨어지고 포토맥 강물 위로 반사된 빛이 갈라진 균열처럼 보였어요. 베센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기술적으로는 맞았습니다. 핵무기를 만들려면 단순히 재처리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정밀 가공으로 플루토늄 부형을 만들어야 하고 고온 합금으로 폭발 케이스를 제작해야 하며 충격파 동기와 기술과 대기 재진입 기술까지 필요합니다.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적 역량의 교향곡이죠. 그리고 우리는 한국이 그 교향곡을 연주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미국의 데이터베이스에는 한국의 핵 관련 기술 수준이 프랑스, 일본보다 낮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천재적이지만 제한적, 탁월하지만 관리받는 수준. 중수로도, 삼중수소 저장소도, 반사체 실험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학생. 그러나 경쟁자는 결코 아닌 나라. 그것이 미국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군기지가 있는 앤드루스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2016년 대전에서 열린 드론 실험 영상이 떠올랐어요. 우리보다 10년은 앞선 반응 속도.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조차 재현하지 못한 자가 복원 소재. 위성으로 포착된 한국이 개발해낸 리튬이온 잠수함 시스템은 아직도 역설계조차 못했습니다. 저는 혹시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조각들은 실제로는 이미 완성돼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 겁을 먹었어요. 한국은 단지 민간 연구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숨기고 있을 뿐.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둔 채 미국의 핵 무장허가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걱정이 들었죠. 부관이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2시간 뒤 출발입니다, 준장님. 서울 일정이 승인되었습니다. 청와대가 목요일에 대기 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류는 펼치지 않았어요. 진실은 문서 속이 아니라 태평양 건너 그들의 연구소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트럼프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그가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난 70년 동안 우리는 조용히 기적을 만들어 온 나라를, 그리고 그 침묵 속의 힘을 과소평가해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 오를 때 워싱턴의 불빛이 구름 아래로 사라졌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향하는 그 여정이 제군 정력을 끝내고 태평양의 힘의 균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비행기 문이 열리자 인천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디젤 냄새도 기계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스템이 규칙적으로 숨을 쉬는 듯한 정교한 정적만이 느껴졌죠.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맥켄지 준장님. 젊은 한국인 연락관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완벽한 영어 발음이었지만 그의 태도에는 복종이 아닌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입국 절차는 1분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를 따라 유리복도를 지나자 여권검사대 대신 하얀 기둥 모양의 인공지능 키오스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걸으며 스캔을 받았죠. 제 여권은 손에서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기계가 제 얼굴을 인식하자 녹색 불이 켜졌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로버트님. 환영합니다. 유창한 영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연락관이 미소 짓더군요. 3초 걸렸습니다. 시간당 10,000명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히드로 공항은 절반도 못하지만 한국에서는 가능합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히드로는 자가 학습형 그리드가 아니니까요. 터미널 밖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신호등은 없고 교차로마다 푸른빛이 반짝이며 차량과 보행자의 움직임을 양자암호화된 신호로 조정하고 있었어요. 경적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울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30km입니다. 15분이면 도착합니다. 차량이 고속도로 AI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셔틀은 부드럽게 가속했습니다. 창밖으로 수평선이 보였는데 네온이 아니라 분산형 전력망에 비치더군요. 건물마다, 가로등마다, 전광판마다 안정된 흰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전은 없습니까? 제가 묻자 연락관이 대답했습니다. 20년째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국 22개의 SMR, 소형 모듈 원자로가 각 지역 전력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모든 원자로가 자율적으로 부하를 분산시킵니다. 한 원자로가 오류나 정비로 작동이 중단되면 다른 원자로가 곧바로 대체하죠. 22개라고요? 네, 준장님. 각각 약 100메가와트급입니다. 300%의 중복 설계를 적용했죠. 설령돌반이 멈춰도 3초 안에 나머지가 완전히 보완합니다. 전쟁이 나도 한국의 전력망만큼은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3초. 미국 도시들은 변압기 하나만 고장 나도 몇 시간씩 마비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국가 전체가 사람의 반응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송도를 지날 때 도시가 마치 수학 공식처럼 펼쳐졌습니다. 빌딩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전력 노드였어요. 유리 외벽은 투명 태양광 필름으로 덮여 있었고 드론들이 조용히 날아다니며 패널을 점검했습니다. 이 모든 걸 유지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겠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락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독립에는 값이 없습니다. 작년 전 세계가 석유난에 시달릴 때 저희는 아무 영향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안정적인 전력망은 비용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의 말에는 오만이 없었습니다. 오직 확신만 있었죠. 서울에 도착하자 해가 졌는데도 도시는 나처럼 환했습니다. 창문에 이마를 대니 어두운 곳이 단 하나도 없었죠. 이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력은 곧 안정성입니다, 준장님. 그리고 한국의 경우 그 안정성은 더 이상 타국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죠. 오히려 다른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에 의존합니다. 대사관에 도착하자 다른 직원이 태블릿을 들고 맞이했습니다. 각하의 명으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이 확정되었습니다. 내일은 에너지부에서 귀하를 모실 겁니다. 저희 전력망의 가동률 99.9998%를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죠. 그건 실제 수치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자 그는 태연히 답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공식 인증 수치입니다. 저희는 실제로 일본 규슈와 몽골 울란바토르 전력의 절반을 공급하고 있어요. 원자로 전력을 수출한다고요? 저희는 전력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안정성을 수출합니다.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대사관 주변엔 비상발전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한국인 직원들은 정전 걱정도 없이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죠. 그날 밤 호텔 창밖으로 한강 건너에 희미하게 빛나는 둥근 구조물들이 보였습니다. 투명, 보호막 아래 자리한 소형 원자로들, 도시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20년 만에 만든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연락관이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준장님. 3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다만 미국이 알아채길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 대답은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한국을 학생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창밖의 그 도시엔 배움의 흔적이 아니라 완성된 자립의 구조가 있을 뿐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SMR의 상용화를 논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한국에서는 그것으로 열차를 돌리고 해수를 담수화하고 군 통신망을 유지합니다. 각 원자로는 스스로 학습하며 수요를 밀리초 단위로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자동화된 시스템이 불안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연락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스위치에 의존하는 것보다야 훨씬 덜 불안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시 아래에서 전력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세하지만 규칙적인 심장박동 같았죠. 그때 처음으로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룬 완전한 독립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이론으로만 다루던 것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정전도, 제재도, 석유 위기도 두렵지 않은 나라 말이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임무는 이미 무의미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준비 여부를 평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앞질러 버린 나라를 뒤늦게 찾아온 셈이었습니다. 창밖의 도시가 밤에도 희게 빛났어요. 그 빛은 인간의 손이 아닌 한나라의 의지와 독립심이 만들어낸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그 빛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형태라는 것을요. 그렇게 대전으로 향하는 열차는 놀라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진동도 엔진 소리도 없더군요. 오직 자성 부상 레일이 만들어내는 낮은 울림만이 들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가며 저는 백악관에서 지급한 임무 문서를 떠올렸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국원자력연구소 규모는 작고 자금은 제한적이며 주로 학문적 성격의 기관. 그 말은 곧 우스운 문장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역에 도착하자 정아림 박사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지만 눈빛은 차분했고 자세에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맥켄지 준장님.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여정은 편안하셨습니까? 네, 모든 게 효율적이군요. 한국답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효율은 다음 세대에게 베푸는 친절이죠. 그녀가 두꺼운 유리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복도를 따라 걸으며 유리창 너머로 밀폐된 실험구역이 보였습니다. 은색 방호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로봇 팔들이 사용 후 해결료를 정밀하게 분류하고 있었죠. 여기가 저희의 파이로 프로세싱 실험구역입니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폐연료에서 무기용이 아닌 유용한 동위원소만을 분리해냅니다. 폐기물의 96%를 줄이죠. 농축 과정 없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건 위험한 화학 반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화면에는 붉게 빛나는 용융염 전해조의 구조도가 떠올랐어요. 저희는 화학용해가 아니라 전해 정면을 씁니다. 플루토늄은 우라늄과 혼합된 상태로 남아 무기화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공정으로 새로운 연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부산물의 순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방사능 반감기를 92% 줄였습니다. 저장 기간은 1000년에서 200년 이하로 단축됐죠. 저는 유리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드론형 로봇 팔들이 완벽한 대칭으로 회전하며 움직였어요. 마치 외과 의사의 손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동입니까? 전부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인간은 이 물질에 직접 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리즘을 신뢰하지만 오만은 신뢰하지 않아요. 그 말에는 차가운 과학이 아닌 절제된 인간의 겸손이 느껴졌습니다. 정 박사님, 워싱턴이 재처리에 얼마나 민감한지 아시죠? 제가 신중히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플루토늄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건 자신들이 자국, 영토에 직접 묻어둔 수천 톤의 핵폐기물 아닐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아이러니의 전곡을 꿰뚫었거든요. 그렇게 그녀는 또 다른 관찰실로 안내했습니다. 강화유리 뒤에는 냉장고만 한 금속 큐브가 놓여 있더군요. 여러 개의 배관이 연결되어 있고 모니터에는 온도와 전류 균형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세계에서 가장 작은 통합형 파이로 프로세싱 유닛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톤의 폐연료가 들어오면 그중 950kg이 재사용 가능한 금속 연료로 변환됩니다. 95% 회수율이라고요? 지난 분기엔 97%였습니다. 그래핀 전극으로 효율이 더 좋아졌거든요. 그녀는 마치 커피 머신 얘기를 하듯 담담했습니다. 저는 유리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내부의 불빛은 잔잔했고 그 정적에는 묘한 숭고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 위험한 일을 왜 계속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비용도 크고 정치적으로도 위험한데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화란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힘을 다스릴 줄 아는 상태니까요.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일본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은 평화의 진정한 정의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가리키더군요. 실험동 사이 정원에서 아이들이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매년 봄이면 인근 초등학생들을 초대합니다. 깨끗해진 땅에 자라는 나무가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죠. 아이들을 핵시설에 초대한다고요? 제가 놀라자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우리의 연구가 힘이 아니라 미래의 햇빛을 위한 일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녀의 말은 어떤 방어 논리보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유리 너머를 보았어요. 파란 불빛이 달린 로봇 팔들이 천천히 나선을 그리며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공 별자리 같았죠. 정 박사님 아름답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아름다움이란 검증을 견뎌낸 조화일 뿐이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감시관이 아니라 목격자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한국은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자동차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나라였는데요. 그러자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엔 정밀함을 배웠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엔 인내를 배웠죠. 우리는 빠르게 짓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지을 뿐이죠. 그게 바로 지금 한국이 전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당장 결과를 보기 위해 힘쓰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는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거든요. 그녀가 태블릿을 넘기자 오래된 흑백 영상이 나왔습니다. 허름한 연구소에서 용접을 하던 젊은 한국인 기술자들. 20명이 한 대의 컴퓨터를 나눠 쓰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우리가 모방한다고 비웃었죠. 하지만 모방은 학비였습니다. 그리고 혁신은 그 학비에 대한 답례였죠. 화면이 색으로 전환되며 현대식 원자로와 연구소가 빛났습니다. 30년 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가난한 학생들이 중동과 유럽의 원전을 짓고 이제는 우리의 평화를 지키는 기술을 만들었죠. 당신들을 도와준 나라가 있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있었습니다. 주로 너흰 절대 못할 거야 라고 말한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용기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힘을 얻고 연구에 박차를 가했거든요. 그녀의 눈빛이 제 시선을 정확히 잡았습니다. 준장님, 한국의 기술이 강력한 이유는 비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름길도 선전도 숨은 의도도 없습니다. 핵에너지에 순수함이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순수함은 원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손 안에 있습니다. 실험실은 고요했습니다. 오직 원자로의 낮은 진동음만이 살아 있었죠. 출구로 걸어가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방금 본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기적을 일상처럼 만들어낸 한 민족의 정신이었어요. 미국은 속도와 규모, 비용으로 위대함을 측정하지만 한국은 그것을 정밀함과 겸손, 그리고 조용한 신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로비 앞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준장님은 위험을 평가하러 오셨죠. 하지만 위험은 기술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저녁 햇살이 원자로 돔을 비추었습니다. 금빛으로 물든 그 모습은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죠. 그것은 빛을 연민으로 바꿀 줄 아는 나라, 한국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힘을 쫓는 나라가 아니라 품격을 완성한 나라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제 가슴이 압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깊이, 너무 빠르게 내려온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아린 박사는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더군요. 지하 600m입니다. 그녀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프로젝트 아리랑이에요. 터널의 벽은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매끄럽게 빛났습니다. 콘크리트가 아니라 단단한 화강암이었습니다. 금이 간 곳도 틈도 없었죠. 마치 파낸 것이 아니라 자연이 빚은 통로처럼 보였습니다. 이 언덕 전체가 실험실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바위가 우리를 숨겨줍니다. 저는 손끝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차가울 줄 알았는데 미묘하게 따뜻하더군요. 이 돌이 방사능을 막는 겁니까?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이상이에요. 진동까지도 흡수하죠. 한국 화강암의 밀도는 세제곱센티미터당 3.02g. 중성자 감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저희는 이 산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산이 저희를 선택한 거죠. 그녀의 말이 터널 안을 따라 울렸습니다. 얼마 후 비행기 경납고만 한 크기의 티타늄 문이 나타났습니다. 붉은 센서 패널이 깜빡였고 그녀가 손바닥을 대자 거대한 문이 금속성 숨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문 너머엔 은빛 구체 하나가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그 주위를 투명한 냉각수 파이프들이 감싸고 있었죠. 그것은 마치 심장을 감싼 동맥처럼 빛났습니다. 이게 바로 K 리액터 타입 제로입니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핵융합 핵분열 복합로예요.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요? 이렇게 작은 코어로 핵융합을 안정화시키는 건. 정아린 박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벽이 반응 후의 일부라면 가능합니다. 이 화강암층이 자기장을 잡아줘요. 플라즈마가 흔들리지 않죠. 그럼 이 산 전체가 제가 말을 잇자 시스템의 일부예요. 그녀가 대신 말했습니다. 이 산은 숨을 쉽니다. 반응로와 함께요. 공기 속에는 낮고 부드러운 진동이 깔려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무언가의 맥박 같았어요. 그렇다면 출력은 얼마나 됩니까? 200메가와트 지속 출력, 효율은 98%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연료 제드뷰는 40년간 필요 없어요. 열은 지열 교환 시스템으로 방출됩니다. 폐기물은 기존 원자로의 1%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수치군요. 제가 중얼거리자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이걸 개발하기 위해 수십 조를 쓰고 실패한 나라들이 있으니까요. 그녀가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비교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헬리오스 프로젝트에 600억 달러를 쏟아부었죠. 그러나 여전히 작동하는 건 없습니다. 프로젝트 실패죠. 러시아의 노바야 콤플렉스는 2개의 고리형 자기장이 녹아내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20억 달러 이하로 완성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연료 효율, 안정성, 잉여율 회수율, 모든 지표가 기존 핵기술을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돌로 핵융합을 안정화시켰다는 말입니까? 우리 땅을 믿은 결과죠. 그녀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한국에는 사막도 석유도 없어요. 하지만 그보다 귀한 게 있죠. 인류보다 오래된 화강암 지층, 자연이 만든 완벽한 실험실이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반투명한 유리관 속의 푸른 플라즈마를 바라봤습니다. 아름답군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은 폭발해서 힘을 찾지만 우리는 인내해서 찾습니다. 이걸 얼마나 숨겨온 겁니까? 31년입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세계가 에너지 위기로 흔들리던 시절, 우리는 이걸 시작했죠.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가 에너지를 재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비웃음이 우리에게 최고의 보호막이 됐어요.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고 과소평가했거든요. 그렇다면 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인류 역사를 바꿀 기술인데요. 그녀의 시선이 제 눈을 깊이 꿰뚫었습니다. 공개하는 순간 누군가는 빼앗으려 들었겠죠. 통로 끝의 전망대에 다다르자 거대한 지하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조용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에는 군대보다 더 정확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에너지 발전소가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건 방패예요. 이 모델을 전국 도시마다 배치하면 탄소 배출을 90% 줄이고 영구적으로 전력 자립이 가능합니다. 영구적으로요? 네. 연료는 리튬과 붕소입니다. 값싸고 풍부하죠. 우라늄도 수입 계약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완전한 독립입니다. 그 단어가 공기 중에서 울렸습니다. 독립. 각 K리액터는 500만 가구를 감당합니다. 열기만 있으면 동아시아 전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하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가는 겁니다. 세상은 작은 나라가 리더가 되는 걸 원치 않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들은 지질학적 한계를 전략 자산으로 바꾼 셈이군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의 지각은 아시아에서 가장 두껍습니다. 수천만 년의 압력 속에서 형성된 완벽한 방패층이죠. 8.0 규모의 지진에도 이 지하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만의 천혜의 조건이에요. 왜 이름이 프로젝트 아리랑입니까? 그녀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리랑은 우리에겐 슬픔이자 자존심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따라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래했어요. 세상이 그 노래에 귀 기울이는 동안 우리는 미래를 지하에서 만들고 있었어요. 그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응 후의 낮은 진동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워싱턴의 혼란과 불안을 떠올리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곳의 에너지는 소음이 아니라 심장박동이었습니다. 한국은 얼마나 앞서 있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0년, 어쩌면 30년.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모방이 불가능할 만큼요. 세계는 아직 핵융합이 가능한가를 논의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조용히 공개해야 하나를 논의합니다.
이게 바로 허세가 전혀 없는 한국의 가장 큰 무서움이죠.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에너지 패권은 끝날 겁니다. 그녀는 고요히 웃더군요. 그렇다면 평화가 스스로의 값을 치를 시간이 오겠죠. 마지막으로 저는 은빛 구체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폭력적인 불길이 아니라 지구의 맥박처럼 잔잔히 빛나는 푸른 생명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원자로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구를 하나의 심장으로 만든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 힘을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으로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악을 하며 시설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대전의 연구단지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벽에 새겨진 철제 문구였습니다. 결코 쉬지 않는다. 그 글자는 장식용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용접기로 그은 듯 거칠고 불규칙했지만 강인했죠. 그 아래에는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기도하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최강호 소장, 한국 원자력 시스템 연구를 이끌어온 인물이었습니다. 당신이 맥켄지 준장입니까? 미국 대표단에서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그 피로는 하루나 한 달이 아닌 수십 년의 무게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우린 한때 쉬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쉬면 뒤처졌죠. 자원이 없던 우리는 결국 사람이 자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실험복을 입은 남자들, 낡은 냉각 탱크 앞에서 웃고 있는 젊은 연구원들. 1983년 최 소장이 손가락으로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우리의 첫 냉각 루프를 만든 해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슈퍼컴퓨터는커녕 계산기도 제대로 없었죠. 결국 하루 12시간, 1년 365일. 모든 열전달 방정식을 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건 공학이라기보다 생존이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실험동으로 들어섰어요. 금속 냄새와 오존 냄새가 섞인 공기가 묵직하게 감돌더군요. 구석에는 유리 케이스 안에 타버린 장갑 한 쌍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누구의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 연구원 겁니다. 1991년 반응로 실험 중 압력이 치솟았죠. 그는 맨손으로 밸브를 잡았다가 결국 세 손가락을 잃었어요. 그는 그 후로 다시 일했나요? 큰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 같은데요. 트라우마요? 그건 있는 자들이나 느끼는 고통입니다. 당시 한국은 그런 트라우마 따위를 느낄 여유조차 없었어요. 그는 이후 열역학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은 그를 세 손가락 교수님이라 불렀죠. 그분은 매번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최 소장은 낡은 서랍장을 열더니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연필로 적힌 공식과 그래프가 빽빽했어요. 디지털 시뮬레이션이 없던 시절입니다. 모든 미분, 오차율, 냉각 유량 계산을 손으로 했습니다. 실패하면 이 노트가 그날의 유언장이 됐죠. 페이지를 넘기던 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종이 귀퉁이에 어두운 얼룩이 있었습니다. 잉크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피입니다. 흑연 연필에 손이 베이곤 했죠. 작은 상처였지만 상징적이었어요.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데이터를 쓴 게 아니라 자신을 썼습니다. 순간 실험실은 숨조차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거렸습니다. 그는 저를 또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가득했고 한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위에는 서명 대신 붉은 손자국 하나만 찍혀 있더군요. 이건 무엇입니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펜을 잡을 수 없던 사람이 남긴 서명입니다. 1994년 폭발 사고 때 밸브를 닫으려다 화상을 입은 연구원이었죠. 그날 두 명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을 위해 자신들을 희생한 거죠. 그 후 매년 3월 9일 연구소 전 직원이 흰 장갑을 끼고 새 설계도를 헌정합니다. 우리의 실수가 희생이 되고 희생이 다음 세대의 안전이 되죠. 현재 한국은 원자력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냥 얻어걸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존의 원자력 강국들을 초월하는 데까지는 몸을 아끼지 않는 희생이 있었거든요. 그는 잠시 손을 들었습니다. 손바닥엔 오래된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이 손은 불에 탔지만 나라를 식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원자력은 정치였지만
이곳에서는 사람의 역사였거든요. 최 소장이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최신 원자로 모델인 KA 하이퍼루프 코어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불타버린 손들이 남긴 아이입니다. 그는 수치를 확대했습니다. 99.8%의 열변환 효율, 30년 무고장 냉각 안정성, 0.5초 이내 자동 정지 시스템. 이 숫자 하나하나가 지금은 세상에 없는 누군가가 썼던 식입니다. 고통으로 완벽을 만든 거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완벽이 아닙니다. 계속됨입니다. 한 손이 멈추면 다른 손이 펜을 이어잡는 것.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이죠. 그는 한 장의 사진을 제게 건넸습니다. 젊은 한국인 연구원들이 낡은 프로토타입을 둘러싸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로부터 한국은 반응로 물리학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거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았죠. 밤낮 없이 더위 속에서 추위 속에서. 그리고 어떤 이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 멈추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라를 멈추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들은 자신이 멈추면 누군가의 아이가 어둠 속에서 자랄 거라 믿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깊게 울렸습니다. 저는 자료에서 봤던 수치를 떠올렸어요. 한국의 원전은 국가 전력의 37%를 공급하며 가동률 99.97%, 40년단 대형 사고 0건을 기록하고 있는 세계 최고로 안정적인 기술적인 원전이었어요.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는 그것을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안정성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서 있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불가능이 아니라 대가가 따랐던 결과였습니다. 피로, 화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쓰인 결과였죠. 저는 연구 밖으로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곧 깨달았죠. 한국은 자원으로, 운으로, 혹은 빌린 재능으로 원자로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쉬지 않는 손들, 불에 타고도 다시 일어서는 손들로 불가능마저 굴복시킨 나라였다는 것을 말이죠. 이번에는 진해 해군기지로 향해 봤어요. 기지의 문이 열리자 저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폐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기에는 소금기와 기계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태경 제독이 제 옆을 걸으며 조용히 말하더군요. 한국의 육군 및 공군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해군력만큼은 형편없다며 과소평가하더군요. 그래서 한국의 바다 밑에서 잠들어 있는 게 무엇인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하 정박고로 향했습니다. 화강암을 통째로 파서 만든 거대한 공간이었어요. 제 발소리가 금속 바닥에 부딪혀 낮게 울렸습니다. 그 정적 속 한가운데 거대한 그림자가 잔잔한 물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윤제독이 걸음을 멈추며 말했어요. 대한급 잠수함입니다. 4,500톤 급의 조용한 도전이죠. 멀리서 봐도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함체는 새까맣게 빛을 삼키고 있었죠. 제가 놀란 듯 바라보자 윤제독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료가 아닙니다. 그래핀 기반의 나노 코팅이죠. 레이더와 소나파를 흡수합니다. 반사하지 않고 삼켜버립니다. 저는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조용한 겁니까? 항속시 30데시벨 이하입니다. 제독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심장 박동보다 조용하죠. 전속력에서도 바닷속 배경소음에 섞여 버립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위성, 소나, 자기 탐지기 중 그 어떤 것도 실전 테스트에서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실전에서는 적의 선체나 잠수함을 그대로 암살할 수 있어요. 적은 두동강에 나서 침몰하는 와중에도 자신들이 누구에게 공격받았는지 눈치채지도 못하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고요히 말했습니다. 미국은 잠수함을 유령이라 불렀죠. 하지만 이건 유령이 아닙니다. 존재를 스스로 결정하는 침묵입니다. 우리는 강철 승강 플랫폼을 타고 잠수함 옆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함체의 표면은 젖은 흑요석처럼 빛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변의 물결이 거의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 제독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수압 진동 억제 장치입니다. 잠수함이 일으키는 파동을 상쇄시킵니다. 바다조차 이 녀석이 움직이는 걸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적이 우리의 잠수함을 인지할 수 있겠어요?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푸른 조명이 벽면을 따라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동력원은 뭡니까?
윤제독은 두꺼운 유리벽 뒤에 반응로실을 가리켰습니다. 정아린 박사의 SMX2 하모니 모듈입니다. 출력 60MW, 패시브 냉각, 20년 무보급 운전. 효율만 좋은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도 깨끗하죠. 폐기물 0 오염 0 소음 0점. 도덕적으로 효율적이라니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키죠. 그 말은 제 안에 묘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함교를 지나며 보니 젊은 엔지니어들이 차분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죠. 저 코드 한 줄 한 줄 윤제독이 말했습니다. 예전엔 어부의 손으로 그물이나 고쳐왔던 사람들이 쓴 겁니다. 이제 그 손이 심해 1km 아래의 모래 움직임까지 감지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 한국은 육군 중심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언제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자부심보다는 기억의 표정이었어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바다는 우릴 무시했죠. 그래서 우리는 바다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20년 전 우리는 소나를 수입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이제 우리는 함대를 수출합니다. 그는 두꺼운 티타늄 문 앞에 섰습니다. 한글이 새겨진 문 위로 경광등이 희미하게 돌고 있었어요. 이 구역은 비공개입니다. 하지만 보여드리죠. 문이 열리자 또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윤제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흑룡급 잠수함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듯했습니다. 전자기파를 흡수하는 그래핀 코팅으로 덮여 있죠. 그가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광학 스텔스 잠수함입니다. 레이더에도 위성에도 심지어 소나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써도 절대로 탐지되지 않죠. 그가 보여준 데이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작전 심도 1000m, 수중항행 지속시간 32일, 열신호 변동 0.2켈빈 이하 항속거리, 15,000km, 전 시스템 정지 시 생존율 99.97%. 만약 여기에 핵탄두를 실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윤제독은 단호히 대답하더군요. 그렇게 된다면 억제의 개념 자체가 바뀝니다. 50년 동안 태평양은 미국의 호수였죠. 하지만 이런 침묵이 존재하는 순간 태평양은 한국의 것이 됩니다. 적은 한국의 핵잠수함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전혀 알 수가 없으니 무조건 한국의 편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경거망동은 곧 한국 핵잠수함의 핵미사일 투하라는 괴멸적인 결과로 이어질 테니까요. 그는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위협하려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간섭받지 않기 위해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제야 이 기술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함이 몇 척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그 질문이 다시는 나오지 않을 만큼은 있죠. 우리가 다시 정박고로 나오자 대한급과 흑룡급 두 거인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걸 10년 만에 만들었다고요? 18년입니다. 윤제독이 수정했습니다. 처음 디젤 잠수함에서 여기까지. 외국의 도움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볼트, 알고리즘, 소재 모두 한국산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숨을 고르며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이미 연간 22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이건 팔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세계가 두려워하는 건 이 무기가 아니라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였죠. 미국은 바다의 제국을 만들었고 러시아는 가장 깊은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윤제독은 고요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이 잠수함이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인내, 절제, 그리고 기억으로 만들어진 기술이었어요. 우리가 떠나자 정박고의 조명이 자동으로 꺼졌습니다. 두 잠수함은 다시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자 동해 위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금속 같은 빛이 잔잔히 물결 위에 퍼졌어요. 제독님,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이 잠수함이 정말 핵을 탑재한다면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답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해도 한국은 그걸 사용할 필요조차 없게 될 겁니다. 세상은 이미 누가 바다를 지배하는지 알게 되니까요. 그 말은 파도처럼 제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해군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절제의 목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목소리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 아래에서
동방은 더 이상 잠들지 않았어요. 그것은 깨어 있었고 절제되어 있었으며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조로운 흐름도 잠시 이내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노트북을 켜자마자 속보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중국, 미얀 해변료 협력 규탄. 일본, 아시아 불안정성 경고. 저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소문이 거기까지 퍼졌군. 그런데 이들은 필요 이상으로 겁을 먹은 것 같은데.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아린 박사였습니다. 언제나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겁을 내는 건 사치예요. 이제 그들은 그런 사치를 누릴 여유조차 없습니다. 제가 몸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그들이 보복하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특히나 중국이요.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가장 긴장을 할 국가는 중국이고 그들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한국의 핵무장을 저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정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요? 무엇으로요? 중국의 반도체 공장은 한국산 리소그래피 제어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항공복합 소재는 한국의 나노 접착 기술 없이는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가 공급을 끊으면 그들의 공장은 하루아침에 박물관이 됩니다. 보복을 해도 우리가 그들에게 보복하는 겁니다. 그들은 한국의 털끝 하나 건들 수 없어요. 그녀의 말투는 자랑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 브리프를 열었어요. 숫자는 놀라웠습니다. 일본의 고밀도 배터리 생산의 38%가 한국의 양극재에 의존하고 있었고 중국의 양자위성 광학 시스템은 한국산 갈륨, 포토닉스를 사용해 교정되고 있었습니다. 수치는 이해하겠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정말 그렇게까지 의존하고 있었습니까? 정 박사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꾸준히 발전하는 국가예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안심한 사이에 그대로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에게 수출을 하는 국가더라도 몇 년 후에는 그 관계가 역전되어 그들이 우리에게 수입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때 문이 열리고 윤태경 제독이 들어왔습니다. 완벽히 달인 제복,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베이징이 또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 원자로가 군사 목적이라고 주장하네요. 정 박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두세요. 그들이 사용하는 냉각 제어 밸브가 한국산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걸 끊으면 그들의 전력망 절반은 6개월 안에 정지됩니다. 윤 제독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침묵 위에서 체제를 세웠습니다. 이제 그 침묵이 깨질까 두려운 겁니다. 밖에서는 한국인 학생들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독립은 평화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에너지 파빌리온에서 외국 기자들에게 한국이 개발한 SMR의 안전성을 설명하고 있었죠. 이건 폭발해도 멈추는 원자로예요. 오염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정 박사에게 속삭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을까요? 정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정오 무렵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일본 언론이 한국이 플루토늄을 비밀리에 비축 중이라는 가짜 보도를 냈고 중국 국영방송은 한국이 불법 농축 물질을 수입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방송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윤 제독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한국산 농축 필터를 쓰는 나라가 이제 와서 우리를 위험하다고 부르네요. 정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지금쯤 주문을 취소했겠죠. 누가 미쳤다고 위험하고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의 기술을 쓰나요? 아이러니했습니다. 한국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고주파 반도체 웨이퍼의 72%, 중국의 심해용 광섬유 증폭기 54%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단 2주일만 수출을 중단한다면 도쿄의 위성 통신망은 멈추고 상하이의 양자 네트워크는 완전히 마비될 상황이었습니다. 윤 제독이 말하더군요. 그들은 총 대신 입으로 싸우고 있네요. 왜냐하면 쏠 총이 없거든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은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지켜보고만 있죠. 태평양이 이제 한국의 허락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있을 겁니다. 해가 질 무렵 여전히 세상은 통제를 두고 싸우고 있었지만 한국의 평화는
통제를 넘어선 질서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에너지 파빌리온 앞에서 한 소녀가 외신 기자에게 설명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이건 전쟁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전쟁이 필요 없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 말은 제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단순한 문장 안에 외교관이나 군인들이 하지 못한 진실이 담겨 있었거든요. 정 박사가 제 옆으로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무기를 만든다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국가들의 불법 무기를 거부할 권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묵직했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은 조립국이라 불리며 항상 뒤따라야 한다고 말 들어왔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한국인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으로 세상을 설계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보고서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썼어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존재를 허락받기 위해 기다리지 않는다. 창밖으로 바라본 경주의 언덕 아래에는 조용히 작동하는 원자로가 있었고 한국의 위성광학 장비가 우주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공장들은 그 한국 기술에 맞춰 돌아가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닫는 순간에도 저는 바닥을 울리는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심장이었습니다. 정아린 박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건 원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은 어떤 나라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너무 깊게, 너무 넓게 한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운 진짜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그렇게 순조롭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위기는 중국의 경거망동으로 인해 더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더군요. 첫 번째 공격은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줄의 헤드라인이었죠. 한국을 봉쇄해야 한다. 몇 시간 만에 CNN, NHK, CCTV, BBC 등 전 세계 주요 언론이 똑같은 문장을 내보냈습니다. 앵커들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계산된 듯이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어요. 한국이 핵연료 주기를 무기화했습니다. 한국이 국제규약을 위반한 증거가 있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조작된, 그리고 철저히 계획된 날조였죠. 중국과 일본은 이번에는 전 세계에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흘리기까지 하며 한국의 핵 무장을 반대했던 거였죠. 출발지는 베이징이었고 편집은 도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진실보다 속도를 믿었고 누구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상황실, 이재명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이제 그들은 우리를 악역으로 만들었군요. 윤태경 제독이 팔짱을 낀 채 보고했습니다. 미국, 일본, EU가 핵연료 재평가 협약을 이유로 한국과의 금융 결제망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심지어 반도체 계약까지 모두 동결됐습니다. 정아린 박사는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중국은 방화벽을 가동했습니다. 모든 한국 도메인이 차단됐고 심지어 대사관 서버까지 봉쇄됐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티타늄, AI 칩, 회로 저항기까지 수출 전면 금지 조치입니다. 우리의 숨통을 끊겠다는 거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윤 제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닙니다. 겁을 주려는 겁니다. 그날 밤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에 먼저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부산의 해운 네트워크가 끊겼고 제주 상공의 위성 신호가 흔들렸습니다. 몇몇 지역은 일시적으로 통신이 마비되었죠. 해외 언론은 조롱했습니다. 보셨죠? 한국은 독립적이지 않았습니다. 핵, 무기를 가질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야망만으로 나라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산 지휘본부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집중이었어요. 정아린 박사가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독님, 이 패턴 좀 보세요. 윤태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모든 해킹 시점이 동일합니다. 일본, 중국, 유럽, 전부 3시 14분 UTC. 완벽히 일치해요. 그건 불가능한데요. 아니요, 고의적인 겁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홀로그램 지도 위로 수많은 빨간 선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다른 나라에서 출발했지만 전부 하나의 좌표로 모였어요. 출발지는 어디죠? 윤 제독이 물었습니다. 여기요. 정 박사가 화면을 돌렸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이 말은 우리 시스템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윤 제독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기술을 빼앗아서 그걸 무기로 쓰고 있다는 말인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 박사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 일로 둔갑시켰습니다. 저는 차가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이 언론에 공개한 한국의 핵실험 데이터, 그건 실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험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결과였죠. 한국이 개발한 안전 알고리즘의 테스트 데이터였습니다. 5년 전 우리가 중국의 원자로 안전 AI를 판매했을 때 그들이 복제했어요. 그 데이터를 조작해 마치 우리가 불법 실험을 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대통령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인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든 기술이 우리의 족쇄가 되었군요. 해외 금융망은 무너지고 원화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베이징은 한국의 오만이 끝났다라고 선언했고 도쿄는 무모한 나라에겐 교훈이 필요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새벽, 정아린 박사는 다시 지휘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곤했지만 번뜩였어요. 중국이 제출한 데이터, 전부 실제 관측값이 아니라 AI 예측 모델이에요. 우리가 만든 하모니 내재 학습 데이터를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럼 윤 제독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핵실험이라 주장한 증거는 우리의 연구 보고서입니다. 그녀는 모니터에 곡선을 띄웠습니다. 이건 실측치가 아니라 예측 곡선이에요. 우리 논문에만 존재하던 결과를 마치 폭발의 증거처럼 꾸민 겁니다. 몇 시간 후 한국과학기술원은 모든 원본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AI 학습 로그, 시간대, 모델 구조, 검증시까지 전부 투명하게 공개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학자들이 분석에 참여했습니다. 스웨덴, 캐나다, 스위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중국의 증거는 조작된 AI 결과물이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중국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데이터 조작국이라 비난했어요. 정아리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만든 수식을 그대로 베껴놓고 정작 그 수식을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이때 윤 제독은 조용히 명령했습니다. 전 세계의 우리 기술 흔적을 추적하라. 몇 시간 뒤 세계 곳곳에 서버의 경고창이 떴습니다. 무단 한국 AI 모듈이 탐지되었습니다. 미국의 군사연구소, 일본의 자동차 회사, 중국의 원자력 단지까지 전부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의 공개일 뿐이었죠. 그리고 세계가 깨달았습니다. 만약 한국이 코드를 닫는다면 우리는 멈춘다. 윤제독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묻으려 했지만 우리가 만든 땅 위에 서 있죠. 정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지만 진실은 못 바꿔요. 대통령이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실로 싸웁시다. 그날 밤 한국은 전 세계의 생중계로 모든 분석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숨김없이, 조작 없이 실시간으로 공개됐죠.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한 줄 한 줄의 코드로 거짓을 해체하는 모습에 전 세계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명한 모습에 결국 외신들은 머리를 숙이고 말았죠. 서울의 투명성은 새로운 국제 기준을 세웠다. 한국은 선전이 아니라 정밀함으로 싸운다. 광화문광장에는 수백만 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피켓을 들고 있었죠. 기술은 사람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늦게 오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소리치지 않아도 들릴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말이죠. 진실은 결국 한국 편이었고 그 진실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강한 무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의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조작을 밝히다. 그리고 세계의 신뢰를 다시 쓰다. 하지만 한국의 그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나라가 진실로 존재해야 한다는 오래된 약속의 실현이었죠. 그렇게 모든 일이 완벽하게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예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일이 터지고 말았죠.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라던 한국의 전력망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한국이 어둠에 잠긴 그날 밤, 전 세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시작은 베이징 국영방송의 한 문장이었어요. 서울의 전력망이 붕괴되었습니다. 몇 분 만에 서방 언론들이 일제히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사이버 공격으로 한국 에너지망 마비. 모두가 짜인 각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연약하다는 인식을 심는 것이었죠. 핵무장 따위는 엄두도 못 낼 만큼 불안정한 나라라는 것을
전 세계 앞에서 공개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단지에서 그 누구도 보지 못한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불빛이 한번 깜빡이더니 다시 안정되었거든요. 정아린 박사는 이미 주재허실 중앙 단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조용하지만 분노로 차 있었습니다. 중국이 공격했습니다. 윤태경 제독이 낮게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전력 회로의 70%가 오프라인입니다. 놈들은 우리가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겠죠. 하린 박사는 손끝으로 홀로그램 인터페이스를 빠르게 조작했습니다. 눈이 멀었다고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잠깐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명령했습니다. 모든 SMR 노드 가동. 하모니 리셋 시작합니다. 박사님, 미쳤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모든 원자로를 가동한다고요? 미친 짓이에요. 전력망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럼 무너지게 두죠. 아래로가 아니라 위로. 하린 박사, 바이러스가 네트워크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윤 제독이 외쳤습니다. 하린 박사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자기 복제에 질식하게 만들죠. 그녀의 손끝이 명령어를 눌렀습니다. 시스템 리셋 순간 방 전체가 떨렸습니다. 혼란이 아닌 완벽한 동조였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의 48기 마이크로 원자로가 동시에 주파수를 재조정했습니다. 대리함 지층 아래에 묻힌 광섬유망이 빛을 내뿜었고 도시마다 서로를 향해 에너지를 흘려보냈어요. 14분간 모든 도시, 서울, 부산, 광주, 대구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빛이 돌아왔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다시 켜졌고 KTX 열차가 멈춘 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병원의 인공호흡기들은 단 1초의 데이터 손실도 없이 복원되었습니다. 반면 베이징의 감시센터에서는 혼란이 벌어졌어요. 그들의 바이러스가 거꾸로 자신들의 위성을 잘못된 좌표로 돌려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지도 위에는 서울 데이터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찍혀 있었어요. 전력망 안정화 완료, 기술자가 외쳤습니다. 99.6% 동기화 성공입니다. 하린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윤 제독이 물었죠. 이제 어떻게 하죠?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건든 대가를 치를 차례죠. 그녀는 콘솔 하단에서 K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실행했습니다. 그건 복수의 코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명령이었죠. 한국 기술이 들어간 모든 시스템을 전 세계에서 탐지하는 프로토콜이었습니다. 몇 초 만에 전 세계 지도가 붉게 물들었어요. 64% 하린 박사가 속삭였습니다. 지구의 64%가 우리 기술 위에서 돌아가고 있네요. 런던의 은행 서버, 미국 애리조나의 군사용 드론, 아프리카 상공의 통신위성, 심지어 중국의 발전소까지 모두 한국산 반도체를 심장으로 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윤 제독이 말했습니다. 우릴 공격한 도구들이 네, 전부 우리 기술이죠. 할인이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기억을 되돌려 줄까요? 그녀는 한 줄의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리셋.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세상이 멈췄죠. 베이징의 방공 시스템이 멈췄고 상하이의 자동항만이 조용히 정지했습니다. 선전의 산업 드론들이 일제히 하강하며 순순히 착륙하는 새떼처럼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사이버 지휘본부의 메인 스크린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죠. 한국에 의해 시스템이 안정화되었습니다. 이젠 정적이 중국에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방화벽이라 자부하던 중국의 네트워크가 이제는 스스로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무역 알고리즘이 멈췄고 주식 거래가 중단되었어요. 세상을 통제한다고 믿던 나라가 이제는 자기 시스템조차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대전의 제어실은 환호로 가득 찼어요. 박사님, 베이징 전력망 완전 마비입니다. 상하이 항만도 정지했습니다. 하리는 냉정히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우리가 약하다고 증명하려 했죠. 이제 자기들 입으로 왜 전기조차 못 켜는지 설명해야겠네요. 전 세계의 말이죠. 윤 제독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우린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누가 세상을 움직이는지를 상기시켜준 것뿐이죠. 하린 박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시 멈출 수도 있다는 걸요. 저는 숨을 삼킨 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NHK가 속보를 내보냈어요. 중국 서버 마비,
한국전력 완전 복구. BBC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공격을 지배로 바꾼 국가. 그리고 CNN은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이버 방어를 넘어 세계 질서를 재정의하다. 즉, 중국의 한국에 대한 공격은 오히려 한국은 모든 위기 상황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되고 독립된 나라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한국의 신뢰도만 높이는 결과를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정이 지나자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중국의 항만은 멈췄고 수출 시스템은 한국의 인증키 없이는 재가동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베이징의 선전선은 인터넷에서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 용이라 불리던 나라가 이제는 침묵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었어요. 그 시각, 서울은 전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력망은 완전 자율화되어 그 어떤 외부 해킹에도 뚫리지 않는 완전 독립형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단 14분의 정전이 한국의 완전한 기술 독립을 증명한 것입니다. 할인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웃긴 일 아닌가요? 뭐가요? 그들은 우리가 신뢰받을 자격이 없다고 증명하려 했죠. 그런데 그들의 불이 꺼지는 순간 세상은 누가 불을 켜주는지 깨달았잖아요. 한국은 어떠한 광고비도 내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광고를 한 셈이에요. 전 세계를 상대로 말이에요. 이러한 한국의 압도적인 결과 및 긍정 여론에 워싱턴은 즉시 협상 재개를 선언했고 일본은 모든 제재를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제독은 SMR 제어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우린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세상의 회로 차단기를 올렸을 뿐이죠. 하리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함부로 손댈 생각조차 못하겠죠. 새벽, 서울의 하늘이 밝아올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전력을 복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균형을 복원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번만큼은 세상은 한국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계의 빛을 가져다준 한국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폭발은 소리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나가는 폭풍이 아니라 세상의 숨소리를 가로막는 정적이었어요. 새벽이 밝자 워싱턴은 태양이 아니라 혼란으로 깨어났습니다. 모든 화면, 모든 뉴스, 모든 헤드라인이 같은 문장을 외쳤죠. 맥켄지 보고서 드러난 한국의 숨겨진 실체. 오벌 오피스 안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보고서는 승인되지 않았어. 누가 당신에게 그럴 권한을 줬지? 그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핵 무기를 개발할 만한 기술력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는 철저히 자신의 지지율에만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했지만 저는 미국을 위해서라도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낱낱이 적은 보고서를 뿌렸던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서 있었죠. 이미 제 신분증은 압수된 상태였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허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너는 지금 서울에게 세상을 내준 거야.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카카. 한국은 이미 세상을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안 보좌관이 몸을 기울이며 차갑게 말하더군요. 당신은 방금 당신의 경력을 스스로 끝냈어요. 멍청한 짓을 했군요. 아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경력을 썼을 뿐입니다. 그날 밤 보고서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모니넷의 자율복구형 원자로, 양자암호 기술로 무장한 한국의 통신망. 그리고 전 세계 보안 인공지능의 68%가 한국 기술 위에 구축되어 있다는 통계까지. 수십 년 동안 한국은 스스로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면이 벗겨졌어요. CNN은 보도했습니다. 세계의 기술적 폭로, 로이터는 썼습니다. 세계는 이제야 자신들의 토대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게 됐다. 시장들은 처음엔 충격으로 흔들렸지만 곧 안정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한국을 배제한다는 건 곧 미래를 배제한다는 뜻이라는 걸 말이죠. 정오 무렵 원화는 19% 급등했습니다. 현대의 신재생 부문은 EU로부터 86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국과 12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동맹을 맺고 중동 전역의 12기의 한국형 SMR 원자로를 짓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케냐와 이집트는 한국의 차세대 K 퓨전 배터리 기술 도입을 발표했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나토조차도 한국의 국방 AI 체계를 자문용으로 도입했습니다. 목적은 무기가 아니라 안정성 모델링이었습니다. 언론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위험한 혁신국이 아니라 세상의 안정성을 지탱하는 중심국가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 상원 청문회에서 한 의원이 보고서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준장? 한국은 완전한 핵연료 자립 능력에 AI, 제어형 에너지 복원력, 그리고 전 세계 네트워크를 15분 만에 재가동할 기술까지 갖췄단 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원의원님. 그리고 그들은 윤리적으로 그걸 이뤄냈습니다. 청문회장은 술렁였어요. 한 기자가 외쳤습니다. 이건 새로운 군비 경쟁의 시작입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군비 경쟁의 끝입니다. 그 시각 월스트리트는 새로운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의 대기업들이 일제히 한국과의 계약을 재협상하기 시작했어요. 테슬라는 차세대 배터리 생산 라인을 포항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지멘스는 부산에 스마트 그리드 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어요. 그리고 애플은 보도도 없이 암호화 칩 설계를 한국의 파운드리로 이전할 조용한 비밀 계획을 세웠죠. 물론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베이징 관영 언론이 외쳤습니다. 미국의 배신자가 한국의 패권을 넘겼다. 하지만 그들의 서버에서는 다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에서 훔친 코드들이 하모니넷의 자가 암호화 시스템에 의해 모두 무력화된 것이었죠. 물론 중국과 함께 한국을 공격했던 일본은 그 대가를 치러야 했죠. 48시간 만에 일본의 반도체 시장은 붕괴했습니다. 40% 이상의 핵심 부품이 한국으로부터 공급되던 것이었거든요. 일본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울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들 없이는 어떤 나라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정부 신분이 해제된 채 작은 호텔방에서 그 모든 보도를 지켜봤습니다. 그때 대전의 정아린 박사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이 모든 걸 예상하셨죠? 예상은 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일 줄은 몰랐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필요했을지도 모르죠. 제가 말했습니다. 세상이 누가 불을 밝히는지를 깨닫게 하려면. 그 무렵 미 국방부는 조용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이 만든 모듈형 안전 알고리즘을 자국 방어 시스템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밤이 되자 이안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은 미국의 협상력을 망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안. 양심을 지킨 겁니다. 미국을 위해서라도 진실이 필요해요.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훨씬 이익입니다. 이젠 한국이 우릴 위해 우산을 펼쳐줄 거거든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사가 당신을 기억할 거라 생각합니까? 그럴 겁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사는 서울 쪽으로 기울고 있으니까요. 그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때 의존국이라 불리던 나라가 이제 필수국으로 불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40개국이 한국과의 기술 협력 의사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단 5일 만에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자본이 한국으로 유입되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수출은 3배로 증가했고, 국제원자력기구는 안전기준을 한국식 모델로 재정립하기로 합의했어요. 유엔에 제출된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술적 우월성을 넘어 도덕적 성숙을 증명했다. 창밖으로 내려다본 세계의 도시 불빛은 한 줄로 이어진 네트워크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살아있었고 서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모든 중심에는 하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대가가 따르지만 이번에는 그 대가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